도스토옙스키 작품의 주요 주제는 사실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그 작품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데뷔작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다음 시베리아 유형을 다녀온 다음에 후기에 그 대표적인 4대 장편 소설이 있죠. 죄와 벌, 백치, 악령,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입니다. 물론 5대 장편 소설에서 미성년을 하나 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약간 이 작품들에서 주요 어떤 명제들 혹은 주요 어떤 주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정리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계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죄와 벌에서 나오는 명제입니다. 또 만인은 만인에 대해서 죄가 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죄와 벌 혹은 까라마초프 형제들에서 나옵니다.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신에게 정중히 반납한다. 까라마초프 형제들에서 사실은 둘째 아들 이반이 하는 얘기죠. 아름다움이 세계를 구원한다. 백치에서 나오는 명제입니다. 러시아 민족은 신을 잉태하는 민족이다. 사실 이것도 백치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작품의 곳곳에 인물들, 주인공들 인물을 통해서 얘기가 됩니다.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에서 등장하는 아주 주요한 어떤 명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제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잠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실 변증법 대신 삶이 찾아온다라는 이 명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물,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소위 이를테면 지하생활자입니다. 그의 1864년 작품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나타나는 1인칭 화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주의와는 구별되는 자유주의자로 향한 어떤 자발적 운둔형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급 관리였는데 먼 친척이 유산을 줬어요. 그래서 유산을 이제 주니까 그걸 물려받고 나서 그만둡니다. 그만두고서 지하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 2 곱하기 4는 철면피기 외에 그 아무것도 아니다. 2 곱하기 2는 4는 양손을 옆구리에 대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당신이 가는 길을 막아선다. 2 곱하기 2는 4의 훌륭함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마디 더 하자면 2 곱하기 2는 5도 때로는 애교가 있어 대화 상대로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 곱하기 2는 4? 그렇지. 그러나 2 곱하기 2는 5도 될 수 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하생활자가요. 그 다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계몽되어 교양을 가진 인간, 한마디로 미래의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욕망할 리가 없다. 이건 수학이다 하고 내게 반복한다. 하지만 100번 되풀이하건대 인간이 의도적으로 해롭고 어리석을 뿐더러 바보 같은 것을 원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고 오직 지혜로운 것만을 바랄 의무에 얽매이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욕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서 이익이 안 돼도 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하생활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하생활자의 이런 태도는요, 40년대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어떤 공상적 사회주의 내용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생활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실현하고 싶으면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으면 행복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자신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수학적인 계산을 해내고 이득이 있고 그런 이성적인 활동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되어지고 미래 사회가 그렇게 구축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인간 유형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사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그거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좋아, 그걸 하고 싶으면 해라. 하지만 I don't care. 난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 난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해지지 않을 자유, 행복해지지 않을 자유를 주장하기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성의 토대 위에 인간 삶을 건설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사실은 도스토옙스키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시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자유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자유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하생활자였다면, 이번에는 지하에 머물던 이 지하생활자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인물이 사실 누구냐면 라스콜니코프입니다. 그러니까 죄와벌에서의 주인공, 지하에서 지상으로 입법자로서의 나가 출연했는데 그게 바로 라스콜니코프인 거죠. 이 사람은 일종의 지하생활자의 변희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하생활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개성을 주장하지만 동시에 조화의 시대의 도래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열망의 충족을 추구하면서도 한면으로는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이들을 연민하고 동정하고 그들을 도와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재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인 실험을 하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법을 위반하고도 자신이 범죄자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을 실현합니다. 알려나 노파를 죽이죠. 사실은 한 마리의 이와 같이 아무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전당파 노파 알려나를 죽이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실 그러한 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저지르고도 범하고 나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내가 범죄자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사실 자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부류의 어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가, 이거를 일종의 실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위대한 일을 저지른 사람,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결코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그러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개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성적 에고이즘의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유용한 범죄 이론을 갖고 있어요. 유용한 범죄라는 무슨 얘기예요? 한 마리의 이와 같은 전당파 노파를 살해해서 그 노파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 1860년대의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사고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라스콜니코프는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작품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세계의 불완전성, 세계의 어떤 비극적인 측면, 이런 비극을 날카롭게 지각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살인을 주저하는 자신의 기질에 맞서서 자신이 나폴레옹과 같이 입법자로서 역사에 새로운 발을 내딛는 자인지를 실험하고 증명하고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강제된 선이라는 것, 그러니까 특히 피해에 의해서 실현된 선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인공들은 되게 주변 사람들부터 되게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다락방에,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감금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 고독 속에서 주인공들은 자신의 이념과 부동의 일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자유와 어떤 매우 예외적인 것들에 관해서 아주 환영과 같은, 망상과 같은 그런 인식을 사실 독자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단계 높은 리얼리즘이라고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어떤 자기술 경향성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는 혼의 리얼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을 사실 일컫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작품 내에서는 답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에게서 이런 질문들, 세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세상은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나눠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창작의 주인공들의 질문은 항상 답이 없이 열려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에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젊은이들 1860년대, 80년대에 아주 분열되어져 있고 사실은 아주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젊은이들의 목소리와 달리 아주 종교적이면서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윤리적인,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또 변신론자였던 도스토옙스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주인공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한 부류의 대표자가 바로 사실은 소냐입니다.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의 어떤 도덕적 갱생,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녀인 소냐 마르멜라도바의 헌신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의 어떤 기독교적 윤리의 담지자인 소냐가 작품의 또 다른 이념축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도스토옙스키 창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창작을 오늘날 우리가 200주년이 되는 오늘날 기념하는 이유도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작품에는 이런 기독교적인 요소가 예술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최종적으로 기독교의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신론과의 어떤 가장 외로운 싸움을, 무신론과의 그 싸움 자체를 그 정점으로 보여준다는, 그곳에 이 도스토옙스키 창작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신론과의 어떤 투쟁이 사실은 도스토옙스키 창작의 어떤 정점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하나가 여기 다음에 보시는 인신론과 니힐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관찰될 수가 있냐면 앙령의 키릴로프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2부에서요. 이 앙령의 키릴로프의 주장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 어떤 도덕적 의미가 순전히 어떤 선택의 권력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어떤 인간은 자유적 존재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인간의 자유라는 것의 어떤 도덕적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선택하는 데 있다. 자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는 이미 그 선택지들의 필연성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그 필연성에 속박되는 것이 인간의 실존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미 놓여져 선택지의 필연성이 얽매여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속박된 것이고 인간의 실존이 그 자체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용납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인간이 전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자유의 궁극적인 한계가 가지는, 자유의 어떤 궁극적인 한계까지 밀고 나갈 때 그 끝지점이 결국 존재론적인 자살이 되는 거다. 존재론적인 자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키릴로프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자유는 어디에서 찾아진다?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실존 가운데 주어져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사실은 초극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은 이 키릴로프가 어떤 주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자신의 실존을 주어진 사실, 실제로 보지 않고
자유로운 동의와 자기 확신으로 확신할 때 빚어지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실존적 필연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키릴로프의 주장은 실존적 필연성을 무시하고 자기 확증적 자기 해방을 추구하는 것일 뿐인 거죠. 이 논의가요 매우 철학적이잖아요. 그렇죠? 매우 실존주의적인 어떤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크리티컬 리얼리즘. 그러니까 러시아 당대의 18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사회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인공들의 인물이 끊임없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형이상학적. 이건 사실은 존재론의 문제, 인간의 신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인간에게서 자유의지의 문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 문학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을 사실은 도스토옙스키 작품이 고스란히 또한 띄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까미를 비롯해서 프랑스에서 실존주의 문학가들이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이유도, 높이 평가했었던 이유도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경고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완전한 존재론적 자유를 행사하는 유일한 길이 자살이라면 결국 자유는 그 뒤에는 허무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말고 또 다른 이러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냐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쥐아벌의 마지막 에필로그에 나오는 인용문입니다. 그들은 말을 하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그들의 눈에 맺혔다. 그들은 둘 다 창백하고 여유였었다. 이제 시베리아 유형을 가서 그곳에서 지냈으니까요. 이들의 어떤 젊은이들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병들고 창백한 얼굴에는 새로워진 미래의 아침 노을이, 새 삶으로의 완전한 부활의 서광이 이미 빛나고 있었다.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고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에게 생명의 무한한 셈을 간직하고 있었다. 쭉 넘어뜨리겠습니다. 변증법 대신에 삶이 찾아왔으며 따라서 의식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무언가 형성이 되어야만 했다. 라스콜니코프, 세계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고 사실은 그러한 생각, 그래서 내가 사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했고 그래서 노파를 죽였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갖고 있는 위험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뭐예요? 시베리아에서 꿨었던 사실 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라스콜니코프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모든 사람이 선모충에 감염되어서 자기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당시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들, 많은 관념들, 그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될 때 사회는 어떻게 돼요? 사회는 분열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사실 결과를 사실 도스토옙스키가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때 이거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때 라스콜니코프가 이 이론을 내려놓았을 때 소냐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두 사람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다시 갱생하는 장면이 바로 이 인용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마지막에서 변증법 대신에 삶이 찾아왔다라고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에게서 변증법이란 삶의 구체성과 역사성을 상실한 관념적인 이론 체계 전반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 키릴로프와 같은 특정 관념에 도취된 젊은이나 스타브론과 같은 어떤 사상도 받아들일 수 없는 리얼리스트에게 도스토옙스키는 사실은 삶의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포르피리라는 사실 라스콜니코프를 신문하던 예심 판사가 라스콜니코프에게 해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인식은 삶 자체보다 중요하며 행복의 법칙에 관한 지식이 행복 자체보다 더 귀중하다라는 말은 오만한 말이며 이것과 투쟁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작품이 바로 사실 도스토옙스키의 우스운자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악령을 발표하고 나서 까라마조프가 형제들로 넘어가기 전에 작가의 일기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편 작품 우스운자의 꿈입니다. 여기에 이 작품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11월 어느 밤거리에 사실 굉장히 춥잖아요. 러시아가 매우 춥습니다. 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그곳에 8살 소녀가 밤거리에서 병든 엄마를 도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청년에게. 근데 이 소녀의 청을 물리쳐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오래전부터 권총 자살하기로 사실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총까지 집에다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자기는 권총으로 죽을 텐데 내가 이 소녀를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집에 들어간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연찮게 꿈을 꾸게 됩니다. 유토피아에 가게 되는 거죠. 가서 유토피아에 가서 자기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유토피아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담이나 희롱이나 또는 한담 속의 거짓이나 어떤 욕정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 유토피아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세상은 유토피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십억 번이나 반복되고 읽은 오래된 진리인데 실은 잘 정착되지 않았다. 삶의 인식은 삶 자체보다 중요하며 행복의 법칙에 관한 지식이 행복 자체보다 귀중하다는 말. 이 말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투쟁하겠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삽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린 여자아이를 찾아냈다. 나는 떠나겠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변증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자아이가 마지막까지도 마음에 걸렸던 거죠. 이 여자아이가 그래서 여자아이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테마가 그 다음 작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작품이 바로 까라마조프 형제들입니다. 자,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대작이고요. 가장 대표작이라고 이제 평가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너무나 많이 연구된 작품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 역시 에필로그에서 까라마조프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일류샤라는 조그만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일류샤를 둘러싸고 있는 12명의 친구들, 그와 함께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셋째 아들인 알류샤가 함께 이들의 이제 그 장례를 치러줍니다. 치러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아이들이 까라마조프 만세를 외칩니다. 저는 이 만세의 의미가 한동안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 까라마조프 만세를 외칠까?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까라마조프 집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된 어떤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만 까라마조프 씨네 집안에는 어떤 지독한 정의염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까라마조프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까라마조프적인 기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개는 보통 그 방탕이나 유욕 등을 지칭을 하지요. 근데 육체적인 그러한 호색한의 기질 외에도 삶에 대한 욕망과 열정, 신에 대한 광신에 가까운 사랑, 특히 한 편의 극단에서 다른 편의 극단까지를 그 내부에 담아낼 수 있는 드넓은 어떤 천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이 까라마조프 집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마지막에는 까라마조프 만세라고 이렇게 부르면 이 장면, 이 뜻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작품은요, 사실은 변신론자 도스토옙스키와 예술가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균열이 빚어내는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결국 이율 배반으로 가득 찬 삶,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삶에 바치는 송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구성은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축에 의해서 추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장남 사이의 어떤 공개적인 증오입니다. 아버지와 큰아들이 연적 관계에 있어요. 그루셴카라는 여인을 놓고 연적 관계에 빠져 있고, 두 번째는 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미트리의 어머니가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사실 유산을 남겨놨는데 그 유산을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둘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연적 관계와 금전 관계가 어떤 예측 불허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소설 내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어떤 추동하는 어떤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러시아의 젊은 세대 그리고 러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사유가 자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드미트리, 이반, 알료샤입니다. 서다들 드미트리는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의 집의 기록, 그 자기 유형 생활을 기록했었던 작품인데 그곳에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부친 살해를 해서 죄명을 가지고 온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를 모티프로 해서 구성한 작품,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드미트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어떤 의미에서 고통스러운 정열에 휩싸여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죄책과 책임의 문제를 묻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묻습니다. 이 사람은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쉴러의 시에서와 같은 어떤 미에 대한 이상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의 타락과 마돈나의 이상을 동시에 품고 사는 넓은 가슴의 러시아적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까라마조프 푸시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인물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또한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죠. 근데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체포되는 순간에도 타자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물이고, 그래서 이거 왜 울지라고 묻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인 두 번째 차남인 이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한 이성의 소유자이고 학자이자 철학자이죠. 모두 다 20대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반은 인간 존재의 어떤 화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조리의 문제, 이 문제를 사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작품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이 소설에서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이념적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대신문관 파트를 기술한 사람이 이 둘째 아들 이번입니다. 서사시죠. 이 작품은 사실은 대신관이라는 이 작품은 선술집에서 동생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질문은 결국 신, 불멸, 이런 신은 존재하는가, 불문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이런 영혼의 질문을 질문하죠. 흥미롭죠? 선술집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혼의 질문은요, 이런 젊은이들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면에서는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이걸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인류의 개조에 관해서 논의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영혼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다 이런 문제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반은 무신론자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반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사실은 반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을 때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시베리아에서 어느 장군 댁에 개들이 있었는데 한 개가 다리를 절룩거리고 있더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랫집 마을에 이반이라는 소년이 돌팔매질을 해서 개가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린다. 아이를 잡아들이게 하죠. 그래서 광에 가두고 밤새도록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옷을 벗겨서
눈이 쌓여있는 들판에다가 아이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냥개들이 쫓게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개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반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알류샤한테, 유신론자인 알류샤한테 수도 견습사인 알류샤에게 묻습니다. 신이 있다면 도대체 이 아이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조화로운 세계가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미래의 세계가 그런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세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 창조한 그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정중하게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반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사실은 반신론자인 거죠. 자, 이 테마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테마잖아요. 이런 테마가 도스토옙스키 작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역시 꼴랴 크라소토키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류샤의 친구들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 테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속에 놓인 세계에 대한 질책과 연관해서 이반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걸 아이 테마에 대해서 계속 연관시키고 있죠. 세 번째 아들인 알류샤입니다. 견습 수도사이고, 그러니까 조시마 장로의 총애를 받는 인물인데 아주 유순한 인물로 등장하죠. 모든 이들의 어떤 화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이 작품에서 초기의 작품의 주인공으로 소개를 하는데 결국은 이 작품이 도스토옙스키의 미완성 작품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수도원에서 나간 다음의 삶을 그리려고 했습니다만 작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작품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은 사실 이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의 어떤 정신적인 스승으로, 사상의 지배자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 왜 이 사람을 러시아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평가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이유를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필로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일류샤가 죽고 난 다음에 알류샤와 그 친구들, 그러니까 일류샤의 친구 12명이 모인 장면입니다. 소년들이 알류샤 까라마조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기대에 찬 긴장된 시선을 그에게 집중시켰다. 그러자 알류샤가 연설을 하죠. 여러분, 여기 일류샤의 바윗돌 옆에서 우리 함께 약속합시다. 첫째는 일류샤의 치가를, 둘째는 우리 서로를 잊지 말기로 말입니다. 이 소년을 평생도록 기억합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에 종사하게 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를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불행에 빠질지라도, 아무튼 우리가 전에 여기서 훌륭하고 선량한 감정으로 모두 함께 하나 되어 이 가엾은 소년을 사랑하는 동안 얼마나 행복했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동안 어쩌면 실제로 우리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그런 추억을 많이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구원받은 셈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토록 항상 기억하게 될, 그리고 기억하고자 하는 이 선량하고 훌륭한 감정 속에서 우리를 결합시켜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보죠. 알류샤가 웃었다. 자, 갑시다.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영원히 이렇게 평생토록 손을 잡고 까라마조프 만세라고 하면서 꼴랴가 환희에 넘쳐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가족, 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라마조프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부친 사례가 모티브로 하는 이 소설에서 사실은 혈연에 의한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가 서로 연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실은 관심하고 했었던 어떤 사랑의 이웃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사실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왜 까라마조프 만세라고 했을까? 이 부분은 사실은 작가의 새로운 비전, 러시아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작가의 염원의 어떤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주제는요, 도스토옙스키의 사실은 마지막 공식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푸시킨 동상 제막식에 작가가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푸시킨의 동상 제막식이 모스크바에서 있었고, 이 제막식에 도스토옙스키가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의 내용은 사실은 푸시킨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푸시킨을 아주 깊은 이해력을 갖춘 사람이었었고, 푸시킨은 예언자적인 선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동시에 민족적인 어떤 천재의 가장 높은 사명을 이야기했었던 그런 작가였다라고 도스토옙스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푸시킨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평가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의 생각을 이 연설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푸시킨과 그의 작품에 관한 생각 속에 자신의 마음속의 생각들, 즉 유럽식으로 교육받은 인텔리겐츠아들, 일종의 러시아의 방랑인 세대, 아버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스테판 베르호벤스키에서도 봤을 텐데요. 그러한 세대들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의 러시아와 러시아 민족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동시에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 사실 러시아 여인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러시아의 미래의 운명 등에 대해서도 이 연설문 속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은 실제로로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이념을 표현한 일종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설을 했을 때 도스토옙스키가 연설을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홀을 메우고 몇백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하면서 연설문을 한 페이지만 넘길 때 박수 소리 때문에 끊어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가 홀에 나갔을 때 박수 소리가 너무 우렁차게 울려서 오랫동안 읽을 수가 없었어. 환호와 열광, 이 모든 것은 까라마조프 형제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이 까라마조프 형제를 읽고 와서 자기에게 이런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읽기 시작했을 때 페이지마다 박수 소리 때문에 멈춰야 했어. 내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단합에 관해서 선언을 했을 때 홀은 마치 히스테릭에 빠진 듯했고, 함성과 환희의 울음소리, 또 내가 연설을 마쳤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흐느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오. 실제로 두 노인이 나를 붙잡아 세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20년 동안 적이었어. 그래서 서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포옹을 했고 화해를 했어요. 당신이 화해를 하게 한 것이요, 당신이 우리의 성인이요, 예언자이시요, 얘기를 했어요. 뚜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와 계속 불화했었던 이 러시아의 작가 뚜르게네프도 도스토옙스키에게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푸시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던, 푸시킨에 관한 연설을 하던 도스토옙스키의 말은, 그러니까 결국 푸시킨이 사실은 러시아의 예언자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푸시킨을 러시아 예언자라고 얘기했었던 이 말이 결국 사람들은 푸시킨에 향한 말이 아니라 도스토옙스키 자신에 관한 말로 받아들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사실은 러시아의 운명에 관해서, 러시아에 나갈 길에 관해서 얘기해 주던 사실 일종의 예언자였던 거죠. 제가 오늘 이 도스토옙스키의 기념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런 도스토옙스키를 기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사실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공산혁명의 에너지가 축적되던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사회를 바라보고 사실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작가의 예언자적인 시선이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다면
작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넬 것인가? 이것이 저한테 궁금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 또는 평등, 정의, 공동체, 이런 이념들, 심지어는 타자에 대한 사랑, 이런 굳건한 이념도 이데올로기 취급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인간 사이에 증가하는 혐오,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죠. 그렇죠? 이런 혐오감이 사실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것 같은데, 타자 철학은 여전히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근데 또 역설적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그 범위는, 타자 철학의 범위는 인간을 넘어서 다른 종에게까지, 애완견에 관해서, 그렇죠? 애완견, 애완묘, 고양이, 다른 종에까지 사실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이보그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자체로 고립되어 있고 개발화되어서 결국 원자화와 파편화를 직면하는 어떤 의미에서 존재의 질병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타자와 공동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비판, 그리고 그 해결의 씨앗을 품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읽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주의와 가톨릭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백치보다는 제 생각에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실은 대신문관 파트가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20페이지 남짓되는 그 짤막한 서사시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작품의 이반이 쓴 작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16세기에 스페인에 다시 내려오셔서 추기경과 사실은 논쟁을 벌이는,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추기경 혼자서 사실은 독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예술적인 측면에서 사상적인 깊이에 있어서 굉장한 사실 세계 문학에서 아주 걸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그 부분에서 가톨릭에 대한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입장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면에서는요, 물론 도스토옙스키가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지만 그거는 작품의 표면적인 층위에서만 나타난 것이고, 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인간 어떤 전체주의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가톨릭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그 고려보다는 물질적인 혜택과 물질적인 어떤 혜택, 그리고 번영, 그리고 사회 질서,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어떤 중시하는 어떤 사회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져야만 하는 인간의 자유의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토대에서 건설되어졌을 때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 작품은 가톨릭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 아니라, 혹은 교황제도나 추기경제도가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주의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품을 읽으면서 혹시 이것이 그 이후에 오게 되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한 세기 뒤에 오게 되는 러시아의 공산사회,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모습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 강연 박종선 교수님 초청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